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노총 정현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조원진 의원 사무국장 우상모 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유한국 사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대구 택시 운송사업조합 박병석 이사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용성운수 박재상 대표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대구 택시 운송사업조합 정주명 부이사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대구시 고용노동과의 성남훈 주무관님 참석하겠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 손병창 상황실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의 유영진 위원장님 외 간부님 참석하겠습니다. 국민노총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의 차현범 부위원장님 외 간부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노사활동해소 지원센터의 서정호 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자유교원연합의 김대일 부모님 참석하겠습니다. 국민노총 대구 경북지역본부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고 대구 도시철도 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윤종건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노총 대구 경북지역본부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고 전국운수연맹 위원장이신 권호준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노총 대구 경북지역본부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고 자유교원조합 종합위원장이신 이윤구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대구 자유교원조합의 도태영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운수연맹의 중앙간부님들 모셨습니다. 국민노총의 중앙간부님들 오셨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노동조합 중앙간부님들 오셨습니다. 연송운수의 중앙간부님들 오셨습니다. 대우택시 중앙간부님들 오셨습니다. 혹시 포함되지 않으신 분은 2부 행사 전에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사받겠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조은진 의원숙 사무국장이신 구상모 사무국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국정 관계로 사실 좀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 대신 낭독드리겠습니다. 지친 가뭄 끝에 모처럼 감기가 내립니다. 가뭄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빛처럼 오늘 토론에 경직된 노동 환경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원진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경북지역 노사민정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정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에 예고되고 이로 인해 노동환경 미래는 더욱 압류합니다. 또한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 불안과 급속한 노동 유연화 현상은 노사관계를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노동 여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핵심 주체들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활발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략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노사, 민정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잃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난국을 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 차원의 노사, 민정의 협의체로서 지역의 노동 및 고용 재난들을 대비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산업의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 민정이 올려져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만드는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평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회의원 조원진 대도. 축하해주신 부상모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유황국 사장님 나오셔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관입니다. 먼저 오늘 노사 상생 그리고 상생을 확산시키는 노사 민정 대토론회가 우리 국민노총 주관으로 개최가 된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는 바대로 여기 도시철도공사는 복수노조로서 우리 여기 도시철도 노동자 우리 윤종박 위원장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한다해서 사용자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에 출범한 새로운 노동운동 창조의 실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민정 대토론회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대구에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운동을 개척하는 자리에 상여 측 대표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의 도시철도 노조는 출범 1년 만에 발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공기업의 미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노사 상생의 파트너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노총도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노동 문화를 선도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문화로 자리매김되고 근로자와 경영자,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노총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섬김 사회봉사로 시민과 더불어가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상생화합의 노사문화로 정착이 되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만들어가는데 그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각지에서 가장 좋은 오늘은 또 사회적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거와 조금 시원합니다. 배우가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행사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대립과
투쟁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만 국민노총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현수막에 적힌 바대로 상생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옛날의 모습이 확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영국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신 박병석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특히 택시 사업주, 특히 조합 이사장이라는 우리가 좋은 인사를 못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운수노가 특히 택시 노조가 발주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힘들게 왔고 또 저희들 배우 같은 경우에 7천여 거리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오니까 과거 제가 옛날 이사장 영국 사장께서 국장을 하시고 운수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워낙 상대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일하는 것이고 선거 자리에 나와서 그런 생각이 그야말로 원수노래는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요즘 경제 민주주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세상은 인공인주의 사람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 택시 그러다가 이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가야 될 것이다. 사실 30년 전에 저는 노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당시 사용주 인식을 봤어요. 노조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장들만 아주 그런 인식을 가지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최근 한 10년 전에 노사가 합하지 않고 같이 공연합니다. 아마 그것을 그 부분을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고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우리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노총을 출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저희 사업자가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초전장에도 보니까 반응을 듣고 참 좋은 그런 초전장을 보고 가서 오늘 구경이라도 하면 되겠다 이런 심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부족한 사람 말을 기억해서 반갑고 저희가 사주가 그런 기대를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박병석 이사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용성운수 박재산 대표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재상입니다. 앞에 들어가신 분들에서 소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 우선 국민노동조합 총연맹의 무한 발전을 기원하고 노사민정 대토론회 장을 제식으로 초를 드립니다. 오늘 일기같이 보내지 못합니다만 성사가 강화해서 불구하시고 임금 단체 협약, 관련 극복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위한 노사민정 대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외기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합니다. 오늘 대토론에서 각종 현안에 합당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소출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을 부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재산 대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노총 정현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우리 조은진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동생의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구도시철도공사 유한국 이사님 참석해 주셔서 공기업으로서의 또 우리 노사 상생에 이런 좀 더 잘 또 협력적으로 해줄 걸 믿습니다. 또 우리 또 택시업계의 박병석 이사님, 또 용성운수의 박지상 이사님, 또 대구 광역택시의 정주면 이사님 세 분에게 또 네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안 문제를 감추지 말고 여과 없이 토론하고 끄집어내서 정말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불러오셔야 되는데 저는 노동운동이 새로운 불러오시는 상생과 협력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비전이 높은가를 검증해내고 쓸데없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거나 고집부리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거듭내서 정말 그야말로 경영과 자본을 함께해서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이 잘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노동운동의 본질입니다. 우리 대구지방청의 이용희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최종윤 또 전 대구도철도위원장님 또 이상호 보건대학 교수님 또 하상우 경총협회 경제조사 팀장님 행사 때마다 다니시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환 대구경북 자유교조 재정국장님 우리 또 유영국 센터장 이분들에게 좋은 토론을 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민주주의 대표 때 주대한 사회자님과 박홍선 또 정책본부장께서는 이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검증해내고 이 결과가 나오면 정말 새로운 실현 방법들이 정말 국민과 공감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분 또 진행자들에게 박수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물론 우리 대구 지역의 윤종박 도철도 위원장님 또 권준 위원장님 또 이윤고 또 교원노조 위원장 또 우리 후미 위원장 또 단사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국민노총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과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청산하고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문화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투명한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 노동자가 갈등 대립이 아니라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 꿈과 내 이상을 실현하고 내 가족의 행복을 담보해내서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 되고 회사의 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이 나라 발전의 중심이 되는 이제는 근로자가 발전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로서 나타나자는 게 국민노총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노사문화가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양대 노총이 있었지만은 과거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급진주의 노동운동은 다 패망했습니다. 일본의 급진주의 운동이 70년도에 들어와서 렌고라는 경제종합론에 의해서 2, 3년 만에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 나갔어요. 지금 독일 노동운동의 사회주의 운동은 급진 운동이 그렇게 패망한 원인은 정부가 정치가 이거를 탄압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덤을 걸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노동운동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지금 스위스 경제연구소에서 IMD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 57개국을 조사하면 대한민국 노동은 56위에 WFP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133개국을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만은 131이라. 이 바닥에는 과연 정치와 자본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잖아요. 노동계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또 기업에서의 주인으로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덕성을 높이는 것, 사회에 공헌하는 것, 정성을 가진 것, 이렇게 고민해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노사 문화가 인류 문화가 되도록 우리가 앞서가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며칠 전에 노동부 장관하고 그날 그 산업안전보건회의가 있어가지고 산재관리공단 이사장, 또 경총회장, 노동부 장관, 그리고 또 송작 안전실천연대 시민회장 가을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 머릿속에 어떤 게 있는가? 노동계 민주노총 검토노조가 그렇게 강력하고 파워풀한데 그 속에는 위원장이 당선되면 수천만 원의 향응과 비리가 없으면 위원장 대우를 안 해준다해서 오히려 사용자를 겁박한다. 이러고도 한쪽으로는 민주라고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속에 썩은 놈들이라고 인정할 때 어떻게 공존을 하겠어요? 망하는 것 봐. 그래서 노동들이 더 겁하다. 더욱더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념과 이데올로기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 속에서 성공적인 회사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 한노희 위원장의 신계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노희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노희 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자, 지금 노동계 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지금 국민노총에 들어오는 게 운수회사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위원장이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가용 또 그 위원장 기사비, 기름값, 온갖 비용을 다 쳐넣는다. 이게 1,000만 원이야. 근데 운송회사가 지금 기름값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걸 안 주면 회사를 압박한다. 정치권을 이용해서 노총을 이용해서 회사를 압박, 사장을 압박하니까 안 줄 수가 없다. 그래 급기야 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국민노총에 그 데이터를 넣는 거야. 이걸 해결해. 노동계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치에 기생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저기 붙어서 우선 한순간은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국민 속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국민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노총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부처라고 해가지고 2050년대 가면 세계 4대 강국이 나온다. 거기에 저면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하고 그다음 터키하고 S 해가지고 사우스코리아. 그 속에는 정말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세계적인 정치로 발전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 하는 놈들마다 구속되고 가족마다 구속되니까 이게 계속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 정치가 그렇게 변화를 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열정이 있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가 월드컵 때도 열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IMF 때 건모기도 열정을 봤어요. 그런 열정이 뭉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갖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청산해야 되는 문제, 그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열이라는 거예요. 교육이 지금 중국이 수십억이 되지만 미국에 유학하는 데는 10만 명이, 인도도 10억이 넘지만 10만 명이, 한국은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10만이 나가 있다. 그래서 그 교육열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리더십 있는 사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경영자들 리더가 많습니다. 건강한 경영자를 키우고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베트남, 러시아, 미국, 인도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그러면 이러한 도전 정신을 가진 기업들을 정말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 문화가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발명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발명 특허가 세계에서 1위라. 그래서 그런 문화의 중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론을 전제하고 행동을 바꾸고 실천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설렘이 되는 그런 토론의 이 에너지를 국민과 함께 변화해서 국민노총이 중심이 되지만 이 중심에는 다른 노총들도 그죠. 이제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적극성이 없으면, 사회공헌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노총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 국민노총의 새로운 통합을,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철학과 신념을 함께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참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국민노총 정현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내외변 소개 때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이영택 노사협력부장님 외에 관분님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우리 2부 토론회 때 소개토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그래서 1부 행사는 여기서 끝을 맺고 한 10분 정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춘 후에 2시 40분부터 우리 2부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로서 대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국민노총의 정책본부장 박원순 본부장님 우선 일어났으면 인사.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6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대구지방노동청의 근로개선 지도 과장님 이용희 과장님. 그리고 대구시 투자기관 노동자 협의회 의장님 최종현 의장. 대구보건대학의 이상호 교수님. 경총의 경제조사팀장님 하상. 대구경북 자유교육연합의 재정국장님 남동환 국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노사갈등 해소지원센터의 이영구 센터장님도 예, 그러면 이 토론회를 2시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시간이라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당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2시간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먼저 발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 목적이 어떤 학술적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털어놓고 모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많은 시간을 남겨서 여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순 본부장님께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1차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했던 내용보다 좀 더 진전되고 이래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상훈 팀장님과 그다음에 차기를 대표님 이외에는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로 해서 1차 때 했던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하되 약간 좀더 지난 2차 토론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것까지를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발제는 2차 때 주셨던 발제는 그대로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구 오늘도 굉장히 더워서 오늘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고 노동조합 활동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인사 경영 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또 일상적으로 해왔던 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과학적인 노동조합 대단히 과학적인 인사관리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동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과연 그것이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증해보는 이런 절차를 거칠 때 흔히들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과학자들이 그 지배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식, 뭐 관념 체계 이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요새는 사회적으로 이제 맨 처음 이제 과학적인 용어인데 요새는 뭐 사회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지배적 지식 이런 것을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는데 패러다임이 확 바뀔 때, 즉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제가 되어 있는 지배적 지식이 바뀔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형을 하고 바뀌게 되죠. 예를 들자면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00kg짜리 돼지랑 10kg짜리 돼지를 10층에서 떨어뜨리면 사실은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냥 생각에는 10kg짜리가 먼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거를 예전에 고려 시대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떨어뜨려 보기까지가 몇백 년, 거의 1000년이 이르는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실제로 떨어뜨려 보니까 이거 똑같이 떨어지네 라고 해서 그동안에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배적 관념이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그 노사관계, 인사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갈등 관계라든가 대립 관계라든가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떻게든 좀 더 뺏으려고 하고 사용자 역시 노동자의 노동력을 어떻게든 좀 더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배적 관념을 여전히 갖고 있거나 그런 관념이 남아있다면 한번 바꿔보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로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그 기치를 갖고 출발한 것이 새로운 노동자 특히 우리 노동계층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몇 가지 좀 더 들려보자 하면 사실은 그 과학적 발전이라든가 그 사고 체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예를 뭐 굳이 들자면 예전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연 역학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인간들이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태양이 저기 떠 있고 뭐 별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개기일식이 몇백 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보일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에서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이성적인 이 합리적을 갖다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포함되기에 뭐 이성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가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인간들에게 믿게 되었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냐 하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과 정신 분석하겠던 프로이드에 이르게 되면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가 이러이러하게 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입니다라고 확증을 하게 되고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을 잘 분석하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문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어떤 자유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는 끝났구나. 그래서 연쇄주의 이런 걸로 막 전환하게 되고 이러한 시대말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개기일식의 200년 뒤에 올 개기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과학적 지식이 발전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그 지식들은 우리의 여기 있는 시간은 영원히 흐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런 것이 발전됐었는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지식에 대해서 모든 지식의 전제가 되었던 가장 기본적이었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우리 인류가 갖고 있던 모든 지배지식을 바꾸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역사가 발전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행동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믿음들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그 생각들로 보면 노동자는 노동자로 머물게 돼 있고 자본가는 자본가로 머물게 돼 있어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굳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선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람 에너지가 질량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손은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명공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오이 고추나 이런 것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추가 오이가 되고 오이도 고추가 되는 세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노동자는 노동자로 있고 자본가는 자본가로 있을 거냐? 그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추려보자라고 하는 운동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총은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은 노사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사가 서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장을 만드는 구체적인 작업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라고 고민하고 그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내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도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출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특히나 노동자에게 관심이 많은 임금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때, 즉 임금의 문제를 노사가 갈등의 장이 아니라 노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방식으로 어떻게 임금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21일인가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6월달에 우리 여기 택시 쪽 관계되신 분이 많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노사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모색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됐을 때 노와 사가 저는 따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날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면 많은 택시의 대중교통화 혹은 LPG 값의 문제, 이러한 한계적인 문제로서 노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만, 좀 더 그 장을 넓히면 노사가 하나 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토론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요,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와 사용자를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존재로 보고 연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노동자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좋은 거고 사용자는 조금이라도 덜 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소득을 높여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임금을 좀 더 덜 주고자 하는 것은 임금을 좀 더 덜 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득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지배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자고 한다면 사용자나 혹은 노동자나 각자가 자신들의 소득을 높여서 잘 살고자 하는 의지는 같은 것이고, 그 같은 면에 주목한다고 하면 동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금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데, 소득은 임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임금을 어떻게 불리면 불리고 어떻게 소비하고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죠. 그래서 임금을 가지고 똑같은 임금을 봤을 때 하나도 어떤 사람은 향후 5년 뒤에, 향후 10년 뒤에 일정한 집이 오르는,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집이 오르는 거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개인이 그 소득을 가지고 지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경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경로를 겪지 않고 되도록이면 관리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비슷해진다면 명목적인 임금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 그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소득을 늘리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하는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은 넓어지겠다. 그 부분을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앞에 얘기 드렸던 것을 명목적 임금이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말하는 임금은 실질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우리는 실질적 임금을 늘리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이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특히나 실질적 임금이라고 불렸을 때는 생계비를 포함하는 개념에서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줄이고 있으면 이것이 실현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노력들, 즉 근로자들의 생계비 50만 원을 줄인다면 연 600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 인상의 욕구도 자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명목적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리면 양상들을 줄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목적 임금과 실질적 임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명목적 임금은 노사 간에 매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생계비 임금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은 생산성 임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 토론회 때 지적되었던 대로 실제로 현장에서는 생계비 임금론과 생산성 임금론이 적당하게 믹스돼서 결과를 도출하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점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쭉 실태를 해놓고 이것에 맞는 급여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중에 조선협상에서 이렇게 주듯이 이런 식으로 교환의 하나의 가치로서 교환되듯이 얘기고 맨 처음에 주장할 때는 생산성 임금이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임금이 이렇게 책정되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동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서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합칠 수 있는 계기들은 좀 시스템을 통해서 좀 마련해 보자. 그래서 생계비 임금론과 생산성 임금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마련하고 명목 임금의 인상 부분은, 명목적 임금의 인상 부분은 그걸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초안적인 형태로 이러저러한 것을 발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는 여러 가지 경제계라든가 사용자 측에서 논의를 통해서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논의에 가는 산식을 만들어내는데 주저를 가지면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 임금이라고 하는 요소에 관심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고, 실질적 임금 인상 요소는 소득의 부분을 늘리는데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 박찬호가 선전하는 하나에서 하나 시간에서 선전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생애복지에 대한 설계라든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명목적 임금으로 받은 소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자신들의 생계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거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특히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노사와 함께 생계비 지출에 대해서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대구센터에서 오늘 우리 학부모 쪽 교원단체 이쪽에서도 와 계십니다만은 삽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삽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적 단위에서 혹은 큰 기업 같으면 큰 기업 단위에서 제출해낼 수 있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계비의 상당한 부분들이 축소될 수 있고, 그것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 생계비 축소라든가 이런 대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계비를 축소하고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각종의 방안들을 노사가 함께 좀 고민해보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갈등 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발제문에서는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과학적 노동운동, 과학적 인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들의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노사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고 혹은 저 사람이 우리 국민노총이 우리는 좀 갈등을 덜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봐야 노동자들은 어차피 자기 임금을 자기 근로조건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사용자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지 양보하는 시각을 버려야 하고요. 근로자들 역시 우리가 잘 살려면 사용자로부터 좀 더 뺏어내야지 어쨌든 간에 뭐 선생이라는 말을 해서라도 뺏어내야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근본부터 무너뜨릴 때 새로운 노동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앞으로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를 6분 모셨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조금 이제 제가 좀 임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선 노측에서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사측에서 화답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런 순서 민정 이런 순서로 해서 세 분의 토론자의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하자면 발제와 비슷한 그런 쪽으로 세 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다시 남은 세 분 이야기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상우 우리 김종희 조사팀장님 멀리 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경총에서 경제조사팀장을 맡은 하상우라고 합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런 토론회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해답이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노사가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생과 합리적 노사 운동을 기초로 해서 국민노총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까 정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분이 노사 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WND나 이런 순위까지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러한 잘못된 노사 관계가 어떤 노사 한쪽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제 경총을 비롯해서 사용자 측, 기업 측 잘못도 굉장히 클 거고요. 또 노동계 쪽, 기존의 노동운동을 끌고 있는 양대 노총의 잘못도 당연히 클 겁니다. 노사 모두 잘못하고 있었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노총이 세 번째 정부단위 노총으로 탄생을 해서 그래서 합리적 노동운동, 상생을 모색하는 노동운동을 기치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국민노총의 등장이 벌써 우리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봐도요.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내년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최저임금 논의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매년 일어나던 일이지만은 이번에도 양대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위원 선정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삼아서 최저임금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국민노총에서는 끝까지 논의에 참여하셔서 최저임금 결정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양대노총이 같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근거를 써서 논의할 때보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실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노동운동이 하나하나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서울에서 이 토론회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의 이제 대립적 시각, 사용자는 인건비를 비용의 관점에서 보고 근로자는 임금을 생계비 확보의 수단으로 보는 약간의 이런 시각의 차이,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융합해가지고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기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시스템을 통한 임금 결정이라는 이 발전의 취지에도 참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통한 임금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금방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사간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쉽게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미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연말에 그해 임금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요소가 반영이 됐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서 보면은 생계비 쪽 요인이 오히려 기업의 지분 능력 못지않게 약간 더 높습니다. 생계비 쪽을 반영하는 게 약간 더 높게 조사가 되는 걸 보면은 이미 우리 기업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중앙 단위에서도 그리고 모든 기업과 기업의 노사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에 대해서 이제 강론 말씀드리는 서울에서 말씀드리는 분이긴 한데 이 전부 다 많이 또 새로운 분들이 서울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 좀 얘기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 얘기를 발전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노동계의 기본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소득 분배를 위해서 그걸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동소득 분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아니고요. 그런 또 다른 시각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성은 인정하지만은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조금 좀 시간을 달리 가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그 노동시장의 구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건설업 쪽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거의 80%에 달하는데 그쪽의 평균 기준이 200만 원이고 소유 정제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30%가 되지 않는데 그쪽 평균 기준이 600만 원에 가깝죠. 그럼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거고 낮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제가 먼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저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여러 패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미리 받아서 이제 수차례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그래서 임금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박 본부장님의 임금에 관한 내용들은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부터 기존의 임금 인상 결정에 관한 결정 요소 문제점 그리고 임금 인상 시스템에 관한 제안 또 실질적인 임금 향상을 위한 제안을 잘 해주셨는데요. 모두가 시의적절하고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본부장님 제안에 몇 가지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순서가 크게 중요성의 차이는 아닙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학력차별 철폐와 능력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 고졸 사원 채용이 아주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는 연공제 대신에 능력에 기초하는 능력급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벌써 이런 능력급제가 CJ라든지 인천공항공사 또는 국민체육공단 같은 데서는 벌써 이게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되는 게 이게 비정규직,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고용 동향을 제가 살펴보니까 임시 일용 근로자, 즉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8%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정규직 비율은 약 50% 이상에 육박하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 가운데서 이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가장 길다고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이 2111시간입니다. 그래서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00시간이 넘는 나라입니다. 근로시간이 길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노동 생산성도 OECD 그 30개 나라 가운데서 28번째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 생산도 문제겠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나아가서 산업재해의 위험도 높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근로시간은 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를 만큼 어떤 임금이 보장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머니투데이 4월 26일자 보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2월 상경 근로자 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15% 가까이 늘어났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1%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 현장의 실험이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 그 소하 공장에서 실험이 있었는데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 동안에 주야간 연속교대제인 10시간 근무제에서 8시간 9시간 근무제 즉 그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시범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범 전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근로자의 약 70% 정도만 찬성을 했었는데 시범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또는 자녀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등등 의견을 내면서 임금을 한 20만 원 정도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못지않게 이 중요한 게 근로자의 삶의 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이 남녀 간의 심각한 임금 불평등 문제입니다. 미국의 미국 뉴욕의 비영리 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아시아 여성 지위 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인재 개발이 아주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여성 개발은 매우 초라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임금 대비해서 여성 임금은 한국이 51%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임원 중에서 여성 비율은 1.9%로 세계 평균 21%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때 0.9%가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편인데요. 그리고 또 지난 6월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했는 비정규직 규모 실태 보고서를 봐도 성별 임금 격차는 여기에서는 격차가 남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자 임금은 원래 3월에 61.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해서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여자 비정규직은 39.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3%에 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총액 집계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상용자의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63만 8천원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에 300일 이상 대기업 상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17만 5천원으로 나타나서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은 63.2%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대 임금 수준 격차는 2000년대에 들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노총에서 임금에 관한 정책 개발을 하실 때 이러한 문제들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학력 차별 철폐와 능력 급제 문제, 그 다음에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 심각한 남녀 간의 임금 불평등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부장님께서는 임금 인상에 관한 명목 임금 인상을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고 개인 연금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실손보험 가입 지원과 같은 실질적 임금 향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덧붙여 본다면 이 실질적 임금 향상에 있어서 공교육과 그 일정 수준의 사교육을 포함하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그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정밀 건강검진 지원 이런 것들도 보통 직장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아주 형식적인 건강검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 건강검진 지원 등도 한번 실시해 봄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실질적 임금 향상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용자가 이에 대한 그 인식 변환이 있어야 되겠는데 단순한 이런 이제 그 부담으로 느낄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회사심과 생산성 향상을 높임으로 해 생산성을 향상함으로 해서 이 부담이 아니고 충분히 사용자에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 본부장님의 그 유익한 발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용희 과장님께서 저는 90년에부터 노감부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버지도 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타에서 와서 우리 참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는데요. 전 그 번째 내용을 준비해 갖고 그런 말씀인데 총론에 있어서나 말만 마무리하시면서 명목임금보다는 실질임금을 이유지만 저는 오신 말씀이다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 토론의 발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론이 다른 건 좀 아닌데 한 가지 아마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사회생활에 아까 이상호 씨가 한 분들이 참 너무 싫어하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론보다 큰 문제들이 다 달려 있는데 그게 국민노총에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선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의제를 던지고 세라든지 지금 이런 데 국민노총에서 너무 전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야기하면 실제로 각 지역에서 롤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주신다면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신 이 내용대로 각 지역의 대표 사업자 그러니까 큰 사업장을 주시고 작은 사업장을 주시고 롤모델을 나가는 사업장에서 한 2, 3년만 이런 식으로 정말로 한번 지금 종전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르게 운영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주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회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지금 엄청 지금 이야기하신 발전 내용이라든지 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까지 이야기 좋은 방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문제점도 이렇게 양대 노총에서 표준생계비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22년 동안 저는 아직까지 표준생계비에 못 미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나와가지고 저 표준생계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좀 현실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 22년 공부를 했고 그럼 제 밑에 직업도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있는데 생계비도 안 됩니다. 표준생계비도 안 된다 하면 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정영수 의원님 이야기 주시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가 공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제대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사고자 어차피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만 군대라는 게 하는데 성장 없는 군대가 물론 그거 가지고 차이가 말을 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생각이 있어야 군대도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무총회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양대 노총이라든지 또는 지금 같은 프로그램에 있는 그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좋은 기분은 좋은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틀렸다.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괜찮은 주장하면 지금 힘이 좀 들겠지만 3년 동안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시장의 산업 현장이 보여진다면 앞으로 국민노총에서 추구하는 그런 게 잘 정리되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쪽에 좀 치중해 주시면 저로서는 힘 닿는 데까지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그 토론자로 모신 세 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여기 이제 참석하신 위원장님들,幹部님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순서 없이 한번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봉 위원장님 예. 하신 말씀이 있는 표정이신데요. 그래서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네, 삼익 위원장입니다. 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저희들은 이 택시업계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제가 여기 왜 참석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택시업계를 열악하고 이 택시업계가 지금 대중교통이 안 되면 실제로 좀 전에 감독관님이 체질 생기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대학생 우리 자녀를 보고 있는데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택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택시업계가 너무 부재락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택시업계가 살아나려면 이런 이야기보다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편익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하고 가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저 이야기를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종각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근데 주인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아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대구 지역에 어쨌든 관계가 중국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제 자체가 인권 단체에서 단위 극복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지 딴 주제로 흘러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발제하시는 우리 박승범 본부장님 의견에 어쨌든 친주의적인 저희들 이거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별로 다 임금 구조가 그리고 저희들은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하면 공기업이니까 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사의 어떤 자율권이 사실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 밀어버리면 그대로 사실은 노사 이 자체의 어떤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하나의
제일 큰 저희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 임금 자체 저희들이 임금은 어차피 명목적 임금 자체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들 산업별 그다음에 공격이면 공격이고 택시면 택시고 이런 진짜 실질적인 임금이 좀 적정하게 얼마 정도냐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나 국가에서 좀 근로자의 재무 설계가 좀 돼가고 실제 그 산업 자체의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쪽에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최저 생계비 정말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최저 생계비가 돼야지 이게 삶의 어떤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떤 관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비정규직 여러 가지 차별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진짜 만연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표본적인 어떤 택시 산업 같은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대조하고 또 그 산업들이 또 평균적으로 임금이 좀 정상적으로 돼서 삶의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삶의 질이라든지 이렇게 대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간행 극복을 어쨌든 위해서는 좀 산업별 어쨌든 그런 표준생계비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으로 저는 좀 돼갖고 이런 것들이 그 산업에 좀 적절한 근로자 임금질이 돼서 이게 명목적인 임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산업별에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 우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들이 보장이 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산업별로 좀 구분해주면은 어떤 내셔널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또 경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임금 몇 %까지 명목적 임금과 싸우는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산업별로 정도는 돼야지 근로자 삶이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을 좀 더 구분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현장에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위원장님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지금 관심 많으시고 오늘 발제된 또 주제는 철학적인 새로운 노동운동의 철학적 기초를 찾자 이런 취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말씀 이영웅 위원장님 한 말씀. 네. 저는 이쪽에 대해서 잘 문의하는 전공 이쪽이 아니라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가 이제 기본적인 원고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임금 인상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제언이다. 제목이.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관행 극복과 이제 구조 개혁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의 변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변천과 변동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변화를 변천이라고 하고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짧은 변화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는 변천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든지 이 시스템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야 연구가 제대로 제목에 맞는 내용이 다루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부록으로 담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실제 문제의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스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것이 어떤 시스템 변화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식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죠? 변화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대별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왔고 지금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어디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그리고 원 분석이 된 다음에 그
그 실태 분석이 되면 원인 분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재현을 해야 돼. 대책을 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원고 그 과정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를 뒤로 부록으로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자료는 일부를 빼서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앞에 빼가지고 그렇게 전개를 시켜야 좀 더 선명하게 논의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그 앞에 그 들어가면서 보면 이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시공간의 본질을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택시 노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대적이거든요. 뭐든지. 이 뭐 조금 전에 이상호 교수님 이야기하신 뭐 남성, 여성, 뭐 그다음에 OECD 기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비교하는데 이건 전부 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금 불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체제 성급이 안 되는데 그 이런 이야기 봐야 이 지금 이야기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체제 생계비에 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딴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 분석, 실태 분석이 좀 있었으면 좀 더 활발한 논의가 공감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명목적 임금, 실질적 임금이라는 말이 여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실질적인 임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겠죠. 뭐 그 안에 본문에 보니까 저축, 투자, 소비 이런 것을 크게 보면 우리는 이거는 복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회사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좀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임금 협상에서 주된 이슈로 다루는 것은 여기 초점을 맞춰 다루는 것은 조금 실질적 임금에 대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의 안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복지 차원에서 크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개축 투자 소비와 같은 이런 것을 언급한 걸 봐서는 이런 것은 개인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데 이런 것을 사용자가 임금 협상을 하는데 반드시 이것을 책임지고 협상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전제가 우리 최저 생계비나 여러 그 단계별로 그 계층이 아니습니까? 그런 여러 단계별로의 최저 기준이나 어떤 그 기준점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생하는 방안,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제시돼야지 진정하게 그 우리 노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의 논의 초점은 그런데 이제 이 방점이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재현이다. 재현의 방점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다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가 되었어야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말씀도 잘 하시면서 또 이제 저번에 가시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유영진 위원장님은 네, 말씀하시는. 사실 뭐 저는 국민 시설 관리보다는 모르는 저희들 입장도 방금 도지공사 이준정과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거의 뭐 대동소이 합니다. 이 공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거의 뭐 지침이나 이런 공무원들 거의 준해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노조가 8월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7월달에 이제 협상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오늘 우리 단체 협약 반응 것과 부족의 반대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배우러 왔는데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장님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우리 저 공간이라는 게 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이래 그쪽에 좀 교정이라든가 이런 데 좀 나가다 보니까 이사장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단체 협상에 그 교섭은 타결을 받는데 또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정부에 따른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 노사협상에 그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좀 배워가고 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조금 그냥 궁금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공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크게 그래서 이제 우리 윤중박 위원장님 행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기업체하고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리 지정 토론으로 모신 분들 이야기는 좀 돌아가 볼까요? 이제 지금 세 분을 더 모셔놓고 있는데요. 우리 최정윤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용윤입니다. 먼저 앞에 토론자 시험 말씀하시고 또 여기 현장에서 노동관계 활동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지금 제 순서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한 것은 단지 타이틀이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느냐,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와 변형을 두고 계획을 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을 보면은 많은 사람의 눈이 한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협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가면 이렇지가 않습니다. 딱 틀에 박힌 것만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말고 돌아가고 꼭 보면은 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수년 동안 인간의 테이블에 앉아서 대표 역할을 해봤지만 사실상 속에 없는 거 말하고 거짓도 하면서 쇼를 하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도 않고 좀 배우는 학생들이 그 속내를 알았다면 과연 뭘 배울 것인가 우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멀리까지 오셔서 이 더운 대구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것을 임금이라는데 사실 돈의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집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간에 경영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계산 없이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주위의 시선을 생각해가지고 경영자 협회 항상 보면은 경총에서 나오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그 계획에 그 약속에서 우리 가자는 또 노동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고 지속해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형식을 취하고 국민들한테 언론을 통해가 국민들한테 혼선을 깊게 만듭니다. 정치는 그것을 또 이용을 하고 또다시 되풀이 돼가지고 경영자로 가고 노동자로 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가정으로 먼저 돌아가서 가정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은 밖으로 나와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집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부모가 학생한테 아들한테 몇 시에 일어나라 깨우면 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결국은 한쪽은 일어나게 만들고 한쪽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 어느 시간 동안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87년도 노동해방으로 시작해서 진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세상을 만들고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수십 년 지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개선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금을 받는 쪽에는 여러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업계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말하는 그 산업 현장, 노동 현장, 건설 현장에는 건설 현장대로 떠오르다고 봐요. 거기도 임금을 받아야 되고 택시업계도 임금을 받아야 되고. 그럼 공무원은 뭐합니까? 공무원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은 임금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돈과에 관계돼가지고 임금을 어떻게 협상해서 합리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최근에 와서 우리 그 교원노조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서 협상을 하려고 지금 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임금 문제를 협상하는 예전에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자가 바로 써야지 그 나라가 바로 쓴다고 이렇게 많은 적을 그래 저는 그걸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아닌 우리가 말하는 사용자, 자본가, 일반 사업자 이런 사업장에서는 그걸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라.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벌써 87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에 대한 잘못 읽어봅니다. 한때 87년도에 팔뚝질 한번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임금 인상을 갖고 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팔뚝질 하면 14% 오르고 그에 잘 알려면 지금 지금 직장생활하는 30대 중반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아버지가 팔뚝질 함하고 받아온 그 돈을 갖고 해외 여행도 가고 집도 차도 사고 흥청망청했는데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자본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7년 IMF니까 바로 그걸 쫙가지고 현대자동차의 깃발을 높이면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또 사람이라는 모든 것이 어렵게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임금 관행 극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관행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조를 변화하고 개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관행을 알고 있으면 구조 개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몇 자 적어왔지만은 앞서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제가 가져온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옛날에 있었던 걸 한 번만 더 돌이켜본다면은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87년이 있었고 97년이 있었고 지금 또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사회, 임금, 단역 매년만 하는 것도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요도 개선점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보고 일지사지 지금 이 말을 우리 사용자 되시는 분이 들으면 반드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노동자는 단순하고 사용자는 복잡하게 생각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회 구도를 노사가 같이 맞대서 얘기하는데 절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무섭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이 구로 말씀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안동환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
제가 지금 뭐 아주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직장으로 옛날에 대한교육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융노조로 우리 노조위원장 이상학 씨가 아주 대단히 앞장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우리 부회장을 하면서 그 종로 일가에 있는 교보 빌딩에서 우리가 농성을 하다가 며칠씩 반식도 하고 회사 점령도 하고 이래 하다가 강제로 끌려 나와서 머리가 깨지고 그때 도망을 갔어요. 그때 민주당 김대중 씨 있는 그 당사로 도망을 갔다가 의사 앞에 갔어요. 그렇게 제가 하면서 직장 생활을 제가 4년 하고 그 일을 겪고 나서 3개월 만에 회사 사표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사용자가 정말 싫었고 또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참 컸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후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대구에서 제가 에이플 수강날을 하고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좀 키우는 이런 과학 실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지 예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회사에 2000년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는데 학습지 직원들이 이제 가정방문하는 선생님들이 한 60분 있었는데 60여 명 선생님들 중에 갑자기 자기들끼리 가입을 했는데 그 전에 물론 이제 대교라든가 뭐 대기업 판결까지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학습지 예산은 노동자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일부 났지만 그때 대구 민주노총 이름이 박병렬인가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우리가 기다렸다. 학습지 회사 대구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거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한번 이렇게 노동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회원들이 한 600~700명 되는 회원들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직원들이 파산되고 심지어 그분들이 노동자 데모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부모들이 불안하다 해서 아이들이 한 70명 있다가 한 10명, 15명 이렇게 줄였어요. 마누라는 매일 울고 영원하죠 그러지. 참 이런 어려운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참 그 이후에는 민주노총에서 길에서 스피커 들고 데모하면 뛰어가서 제가 박병희 그 친구 보고 그때 부위원장을 되는 걸로 기억나는데 자기 저 치료광장에 그게 사무실에 가면 자본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계단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데 계단 꼭대기 쫙 이런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판으로 막 죽어보자 같이 죽어보자 해서 엄청 싸우다가 그 길에서 만나면은 당장에서 시끄러우니까 스피커 끄라 제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또 세월이 한 10여 년, 4, 5년 흘러서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단체로서 제가 또 교육시민단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10여 년 전에 엄청난 그런 반감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또 이제 시민의 생활을 조금씩 이렇게 많이 듣는 이런 위치에 사실은 조금씩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택시업계가 많이 오셨는데 택시업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택시가 대중교통이라고 누구나 다 말을 하면서 대중교통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좀 그런 거에 이거 우리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토론을 앞두고 오늘 우연히 아침에 조선일보를 읽다가 보니까 숙박이나 이 음식점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 우리 국민 75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지금 젊은 층 대학생을 위시해서 다단계 쪽에 빠진 학생들이
젊은 층이 한 4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내보니까 한 1200만 되고요. 이 성인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성인이 거의 한 700만 정도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음식점이나 또 숙박업이 또 노년층도 일부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그 일전에 어떤 생존들이 30%가 안 되는 이런 종의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노동운동에 이렇게 돌아다가 나오면서 야 이렇게 한 달 따먹도 월급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다. 저도 지금 개인 이런 뭐 교육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도 제가 자녀가 4명이고 대학생도 2명 있고 사실 그 좀 노년의 어머님도 계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조금만 비극하면은 집사람이 그럽니다. 어떻게 걱정이 막 확 밀려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오늘 노동운동 현장에 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 경제민주화 문제를 각 야당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한계 영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수준 먹으면 더 이상 먹히지도 않고 먹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런데 유독 인간의 이 탐욕이나 이 욕심이 이 재화 어떤 용력의 재화에 돈을 모으는 데는 끝이 없고 정말 나눌 줄 모르고 이게 참 큰 문제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5분에 우리 그 국민노총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우리 사회가 특히 저희들 뭐 시민단체나 모든 이런 단체들이 어떠한 중재를 하거나 이런 시민 이런 캠페인을 하든지 간에 정말 건전하고 이 합리적인 노동 문화가 좀 정착되는데 우리가 그 정말 좀 선봉에 좀 우리가 서야 되겠다. 우리가 노사활동 때문에 아까 그 경쟁력을 많이 깔고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지금 우리 그 최근에 어떤 신자유주의나 이런 걸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거의 변함없는 그런 신자 그런 신봉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국력이 또 이렇게 또 경제의 볼륨이 해서 나라가 커진 이 마당에는 사회 안전망적인 차원에서 아까 우리 우리 박홍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기업에서 월급을 더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부모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 교육이고 교육비 지출이 또 너무나 많다. 그러니 또 어떤 안전망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그렇구나. 앞으로 이런 안전망에 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을 우리도 많이 좀 부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전에 대구 서구 그 국회의원 홍사덕 국회의원 지역인데 거기 보좌관이 서구가 아주 사교육적으로나 아주 교육적으로 열악하니까 우선 어떤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2개, 3개 동사무소를 엮어서 그 인근에는 첫째 저소득층 학생들,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의 그런 초중학생들 수준 아이들을 모아서 적어도 영어나 수학하고 책을 많이 읽히는 거, 3가지 책 읽히는 거, 영어하는 거, 수학하는 거 한 3가지를 종합반 형태로 매일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을 서구청 산하에 한 7, 8군데 이렇게 두고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경비를 대고 이제 SM들 최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 뽑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겠다. 이제 돈 달라면 그런 내가 보전 줄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지만 또 구청장이 이제 무소속이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혹시 구청장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힘든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국민노총이 이런 온건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런 국민노총이 이런
좋은 신호를 보낼 때 정말 사용자 측에서 정말 먼저 어떤 것이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깨지 않는데 필요할까 좀 연구하는 또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아무튼 국민노총 이런 자리로 또 앞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또 이렇게 헤쳐나가셔야 될 텐데 저희들 크게 승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영구 센터장님은 주최 측이 실행을 얻을 수 있는데요. 쭉 말씀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또 순위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가 노사갈등센터라고 해서 오늘 그 행사의 주최자 중에 이번입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노동조합이면서도 참 많은 차이들이 있구나. 이를테면 서울에서와 오늘의 차이, 아니면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차이, 아니면 또 민간 부문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이런 좀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정답을 이 한 번 자리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과 단체협약 관행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사용자들 아니면 노동조합 내에도 그 관행, 즉 여기서 말하는 관행은 사실은 상당히 소모전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발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거론되었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임금 문제에 많이 좀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토론의 이제 한계이기도 하고 시간상의 조건상의 어려움이기도 한데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선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 임금 향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질 임금 향상이라는 게 임금 교섭만 갖고 좌지우지 되지 않거든요. 임금 한 발 더 나가서는 단체협약,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사회 안전망까지겠죠. 방금 거론됐던 택시 쪽에서 지금 대중교통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택시 쪽이 대중교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임금 교섭, 단체협약 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 정책, 사회 정책적으로 이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는 거냐, 가능한 거냐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노동자들의 아니면 사용자 측의 경쟁력 제고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결코 임금이라는 협소한 틀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체협약 또는 사회 안전망 문제까지 좀 폭넓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다 충분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임금교섭,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기본 원칙은 노사 간의 자율교섭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대가 점점 이렇게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자율교섭만 가지고는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로 사실은 이런 자율교섭만 갖고 진행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한계들을 사실은 노사민정의 대화와 소통과 협력과 상생의 기준 속에서 좀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택시 얘기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많이 나왔는데, 택시 얘기가 제가 듣는 풍문으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노사가 같이 개인택시, 영업택시, 그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전택, 민택, 그리고 이제 우리 노수연맹까지 다 해서 택시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에서 일반 시민들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시 멈추니까 좋네. 왜? 택시 멈추니까 교통 정체가 안 생기잖아요. 차량 소통이 더 잘 되니까 오히려 시민들은 반응이 택시가 멈추는 거에 대해서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이쪽 여야를 막론하고 한 10명 정도가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대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런 뭐 정치권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제 이런 임금과 단체협약, 사회안전망이라는 문제들이 일정 정도의 정답을 찾아가려면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에 좀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우리 노동조합 아니면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간에 있어서의 임금과 단체협약에 있어서의 관행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동조합도 보면 사실은 선거가 굉장히 예민하죠. 사실은 선거 있는 해에 아주 노사 간의 교섭이 치열합니다. 왜? 현대의 집행부와 그 교섭 결과에 따라서는 경선을 치를 수도 있는 이 선거 구도 속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는 최대한 따내려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재선을 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걸 아니까 극단적으로 현재 집행부를 밀고 싶으면 임금교섭해서 좀 많이 주고 그리고 현재 집행부 아웃시켜야겠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죠. 이런 식의 관행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노동계 내부적으로 속일 수 없는 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은 어차피 행안부 지침을 받으시니까 좀 그런 의미가 별로 없을 텐데 민간 부문은 특히 대기업 단위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성과급이 무진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듣기로 뭐 올해 경총은 더 잘하시겠지만 임금 수준이 대략 뭐 4% 6%에서 지금 타결되고 있고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 같다고 하는데 뭐 문호조인 삼성도 올해 뭐 제가 듣기로 삼성전자도 4%로 끝났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아니면 사용자도 더 많은 관심이 도대체 올해 성과급 얼마나 줄 거야? 올해 성과급 얼마나 풀어야 돼?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금, 단역, 성과급 1년에 교섭 3가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이거 역시도 저는 피곤하고 소모전적이고 비생산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전환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생산적인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노사민정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올바른 정책 방향이나 대안들, 제도들을 좀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후에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과 그런 좀 전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좀 이런 그 자리들을 자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구센터장님 하도 오래 기다리시지만 말씀 시원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박 본부장님의 발제를 듣고 또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사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이제 첫 세대, 말하자면 한국노총이 대표하는 첫 세대의 노동운동, 또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2세대의 노동운동, 그리고 87년에 시작된 노동운동에 이어서 3세대 노동운동이 이제 태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세대 노동운동이야 그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2세대 노동운동도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고 부정하면서 나타났지만 시야가 좁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야가 넓은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3세대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도 개인적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부친은 한국노총 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 밥을 먹고 자랐지만 저는 이제 민주노총 노동운동에 일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노동운동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자식 세대를 내다보면서 3세대 노동운동의 출현, 등장 또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국민노총 또는 새로운 노동운동 또는 시야가 넓은 노동운동의 철학적 기초를 검토하자, 찾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박은성 본부장께서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한 40분여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도 사역을 하시니까 제가 또 근유하고 지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요즘 그 복수노도 시대가 예전인데요. 그건 노노간의 그 선명한 경쟁을 통해서 그 도시 확대를 위한 노력들 조금 저분들에게 정보적인 대립, 갈등 이런 문제들을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문화를 위해서 오늘 주제와 같이 관행적인 인간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임금 협상을 한 4년, 5년 주기로 하고 실질 임금은 물가 인상이나 조사 통계 자료나 그런 최저 임금 이런 요번에 결정된 국정 1%의 결정 사항을 임금 협상 없이 그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매년 1월달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실질적으로 명목 임금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매년 결정된 수치에 따라서 임금 협상 없이 4년, 5년 동안 적용을 하면 노사간의 활동이 유도되고 상당히 산업 평화를 이루는데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말씀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신 분들 얘기를 쭉 적었었는데 일일이 다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별의 문제, 그리고 절대적인 저임금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의 여기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은 다 맞는 말씀들이고요. 저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는 거였고, 그리고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논의를 제기해 본 거죠. 그리고 우리 이상호 교수님이나 하성호 팀장님이나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이 단기간 내에 정착되거나 단기간 내에 무슨 뾰족한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용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으로 이 문제를 한두 사업장이라도 끊임없이 한번 논의되게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실천적인 모험이 도출됐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저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많이 보이고 많이 연결이 되면 요즘 저도 하고 우리 권호준 위원장님도 저랑 친구인데 페이스북이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친구들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도구라고 하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보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라고 더 먼저 나왔고요. 그 싸이월드가 훨씬 좋답니다. 사실 훨씬 좋은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이 더 커가지고 이제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운이 좋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을 연결시켜 나가는 도구가 더 좋다고 해요. 싸이월드보다는 클릭 한 번이면 몇십 분 쭉쭉쭉 내 친구가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될수록 그 힘이 세지는 게 오늘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노사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노사 민정 나아가서 이것이 전체적인 많은 분들이 모일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노총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또 질책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장시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